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우주발사체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위해 개발된 엔진이 탑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의 잔해 인양 작업은 내일쯤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 소집도 요청됐습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에 이른 아침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정부가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경계경보 문자에 구체적인 정보를 담는 등 시스템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선관위 고위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합니다. 선관위는 국정조사는 감수하겠지만 감사원의 감사는 거부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급수 설비가 고장나 2,000세대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많은 양의 물이 인근 도로와 상가로 덮쳐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산에서 과외부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여성 23살 정유정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살인 충동을 느껴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다고 털어놓은 정유정은 오늘 검찰에 송치되면서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산지 등 중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가 30도까지 올라 전국이 30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례적으로 위성 발사 실패 소식을 먼저 공개적으로 알린 북한이 이번에는 위성 발사 당시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물론 북한 주민들은 볼 수 없는 매체를 통해서였는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머지않아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위성 추가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첫 소식은 신재호 기자입니다. 로켓이 화염을 일으키며 하늘 위로 솟구칩니다. 동시에 거대한 희뿌연 연기구름도 함께 내뿜습니다.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천리마일령 발사 당시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6년 광명성 4호를 실은 로켓 광명성과 비교해봤더니 이번에 공개된 천리마일령의 윗부분 위성 덮개는 몸체보다 더 뭉툭합니다. 발사체는 최소 2줄기 이상의 화염을 내뿜었는데 여러 개 엔진을 결합한 ICBM 엔진 기반으로 추정됩니다. 2016년에 포착된 대형 발사 지지대 겐트리 타워 대신 사각형 콘크리트 패드 위에 고정시킨 뒤 발사한 점도 눈에 띕니다. 이번 발사는 기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3km 떨어진 바닷가에 급조된 새 발사장에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때에 비해서 발사체 성능이라든가 발사 방식 자체는 일단 진보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성능이 다만 안 나올 뿐이지. 김여정 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수천 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다며 북한도 머지않아 임무 수행에 착수할 것이라며 추가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우리 군 당국은 서해 바다에 추락한 북한 우주 발사체의 잔해를 인양 중인데 생각보다 크고 무거워서 내일쯤 인양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발견한 잔해가 로켓의 2단 부분으로 보인다며 이번 발사체가 ICBM과 기술적으로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발사한 우주 발사체가 낙하한 지점은 어청도 서방 200여 킬로미터 해상입니다. 군 당국은 수심 75m 아래에 수평으로 누워진 길이 15m, 직경 2에서 3m 잔해를 인양 중입니다. 현재 함정 수척과 항공기를 투입하여 추가 잔해물을 탐색하고 있고 동체 일부를 인양하기 위해 발사체의 전체 길이는 30여 미터로 잔해는 1단 분리가 이루어진 뒤 추락한 2단 추진체가 포함된 동체로 추정됩니다. 인양해야 될 부분은 2단체로 보고 있는데 그 이상 3단체하고 탑재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도중 미끄러질 정도로 잔해의 무게가 상당해 인양까지 이틀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번 발사체가 ICBM과 기술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발사체의 잔해가 북한 ICBM 기술 수준을 가늠할 단서가 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쏘아 올린 우주 발사체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용 엔진이 탑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서방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천리마 1형이 과거 북한이 발사한 우주 발사체 은하 시리즈와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체의 엔진이 북한 ICBM인 화성 15형에 장착된 소련제 엔진 제품군에 기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엔진 부품과 기체 제조 측면에서 대부분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일부 부품은 여전히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시도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우주 발사체 재발사에 대비해 한미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연설 이후에는 갑자기 넘어지는 해프닝도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최근 정찰위성을 발사한 북한을 거론하며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미 3자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ve deepened our alliance and our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who are now talking together and working together to enhance deterrence against threats in the region, including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해 전 세계에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동맹 강화를 역설했습니다. We're seeing proliferating global challenges from Russia's aggression and brutality in Europe to our competition with China and a whole hell of a lot in between. 그러면서도 미국과 중국은 갈등이나 대결은 추구하지 않고 협력해야 한다며 최근 관계 개선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도는 높였습니다. 졸업생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거수 경례를 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갑자기 넘어져 주변에 부축을 받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도 만나 북한의 추가 도발에 한미일 3국이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보 공유 범위도 더욱 넓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정부가 첨단 기술을 빼돌려 북한의 위성 개발에 관여를 해온 해커 조직 김숙희를 독자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이 천리마 1형을 쏘아올린 지 이틀 만에 나온 조치로 김숙희는 국내 우주 관련 첨단 기술을 빼돌린 해커 조직입니다. 외교부는 김숙희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도 함께 제재 명단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쏜 우주 발사체보다 서울시가 보낸 경계경보 문자에 더 혼란스러웠을 거라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정부가 결국 경계경보 문자에 구체적인 정보를 담는 등 시스템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발령 사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한 감찰에도 착수했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 문자는 9분이나 늦었고 어디로, 어떻게 대피하라는 건지 내용은 없었습니다. 진짜 전쟁 나서 미사일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미 늦지 않았었을까. 이미 대처하기는 좀 늦었다. 이마저도 오발령된 문자. 이를 확인하는 데만 22분이 걸렸습니다. 이미 혼란이 빚어진 뒤였습니다. 발송 시각도 우리보다 10분 이상 빠르고 내용도 구체적인 일본의 경보 문자와는 딴판입니다. 결국 정부가 경계경보 문자 시스템을 대폭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추가 발사를 예고한 만큼 혼란이 재발되는 것을 막고 경계경보 문자의 발송 목적, 대피 장소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담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70자가량의 짧은 문자가 긴 문자로 넘어가는 MMS 발송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등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발령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한 감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계경보 문자 발령 경위를 비롯한 당시 군의 발령 요청 상황, 지령방송 타당성 등 이번 사태 전반이 조사 대상입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돈희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사드 LSM의 4번째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 요격 시험은 언론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이 전력화되면 저고도와 고고도에서 미사일 방어를 담당하는 천궁, 사드와 결합해 어느 공간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미사일이 굉음과 함께 불꽃을 내뿜으며 하늘 위로 솟구칩니다. 먼 거리에서 높은 고도로 날아오르는 가상의 표적탄을 요격하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M입니다. 북한 미사일을 가정한 표적탄을 탐지 추적해 고도 40에서 60km 사이에서 요격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표적탄을 당초 목표로 했던 정확한 위치에 타격을 직격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표적탄을 처음 요격한 이후 진행된 4번째 시험입니다. 이번 시험이 성공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올해까지 시험평가를 마치고 내년 체계 개발을 끝낼 계획입니다. 이후 2025년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양산을 시작해 전력화 계획에 따라 군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군은 LSM이 실전 배치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우리나라 시찰단이 일본을 다녀온 데 이어 현지 조사를 벌였던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사실상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분석이 정확했고 삼중 수소를 제외한 추가 방사성 핵종도 없다는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 정부는 최종 보고서를 지켜보겠다며 일단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발표한 6번째 중간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3월 다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를 처음으로 분석한 결과가 담겼습니다. 시료 분석에는 IAEA와 우리 한국원자력기술원 등 5개 국가의 8개 연구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분석 결과 IAEA는 방사성 핵종을 분석하기 위한 일본 도쿄 전력의 오염수 분석 방법이 적절하고 목적에 부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IAEA에서 종합한 결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시료 채취의 절차 및 핵종 분석 방법 등 오염수 모니터링에서 높은 수준의 정확성과 능력을 특히 3자 연구기관의 교차 분석에서도 삼중수소 외에 유의미한 추가 방사성 핵종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IAEA는 주변 바닷물과 어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일본 모니터링 체계를 평가하는 추가 보고서도 낼 예정입니다. 그러나 IAEA의 첫 시료 분석에서 일본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옴에 따라 오염수 방출 계획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보고서로 최종 평가를 내리긴 어렵다며 2, 3차 시료 분석 결과와 다음 달쯤 나올 IAEA 최종 보고서를 참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중앙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권익위와 감사원 모두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원 감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사태 때도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두 기관의 충돌이 재현될 조짐이 보이는데 국회에선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한 직무감찰을 예고하자 선관위가 즉각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국가공무원법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서 규정한 감사 제외 대상은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3곳뿐이라며 선관위 감사에 문제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선관위를 비판했습니다. 고용 세습과 같은 이런 일반 행정 사무에 대해서도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 것처럼 군림한다면 그건 용납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어떤 경우에도 특혜 채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차원의 선관위 국정조사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 의견을 모았고 오늘 회동에서 논의 진전이 있지 않을까. 여야가 국정조사 필요성엔 공감대를 이뤘지만 노태학 선관위원장 거취를 놓고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국정조사가 순조롭게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한국노총 간부가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봉에 맞고 체포된 뒤 이른바 노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불반된 데 이어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한국노총 금속노령 간부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뒤 경찰봉을 맞고 체포됐습니다. 포스코가 하청업체에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는 건데 진압에 나선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폭력 진압이라고 반발하며 어제 예정됐던 윤석열 정부에서의 첫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 불참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노동계와 대화할 생각도 의지도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다. 그러면서 오는 7일에는 대통령직 속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한국노총이 탈퇴하면 노사정 대화 채널은 완전히 단절됩니다. 게다가 경찰에 체포된 간부가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어서 관련 일정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경사노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때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동계와 불편한 관계인 김문수 위원장의 교체설까지 제기됐지만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와전됐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법치주의를 강조해온 대통령실 역시 꼬일 대로 꼬인 노동계와의 관계 복원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전국적으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알려주시죠. 네, 어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던 비는 밤사이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경남 해안과 제주는 오늘 아침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다 그치겠고요. 또 오전부터 오후 사이 중부 내륙과 경북 동부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전국적으로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 의령 31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면서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고요. 서울은 27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은 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고요. 오후에는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은 19.1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강릉과 대전 28도, 창원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노태학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 거부와 사무총장, 사무차장 인사 등의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앞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사실상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국 안보수장들이 대거 참석하는 아시아 안보회의가 오늘 싱가포르에서 개막합니다. 아시아 안보회의는 각국 국방장관과 고위 관료, 안보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다자 안보회의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종섭 국방장관이 참석해 한일, 한중,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통계청이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합니다. 1월 5.2%에서 4월 3.7%까지 둔화세가 뚜렷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3.2%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과외부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20대 여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3살 정유정입니다.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던 정유정은 살인 충동을 느껴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경찰이 공개한 23살 정유정의 얼굴입니다.
경찰은 어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정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 예방 등을 위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가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정 씨는 그동안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닷새 만에 계획적인 범행이었다고 자백했습니다. 평소 살인 충동을 느껴 범행을 해보고 싶었다며 미리 흉기를 들고 가 유기까지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음에는 가외교사를 구하는 학부모인 것처럼 접근했고 범행 당일에는 중3 딸이 방문하는 것처럼 중고 사이트에서 산 교복까지 입고 갔습니다. 범행 후에는 곧장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실종 사건처럼 꾸미려고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지갑까지 챙겨 나왔습니다. 경찰은 정유정이 범행 3개월 전부터 인터넷으로 시신 없는 살인 등의 문구를 집중 검색했다며 사이코패스 검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뒤늦게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미안한 점 없으세요? 경찰은 오늘 오전 9시 정유정을 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그때 정 씨의 실제 얼굴이 처음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서울 금천구에서 데이트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33살 김모 씨가 검찰에 송치되며 뒤늦게 잘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처럼 즉시 분리 조치를 할 수 없는 이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계류된 바 있는데 2년째 국회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를 나와 소송차를 타는 남성. 지난달 26일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33살 김모 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왜 살해했습니까? 경찰 신고해서 살해한 거 맞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전에도 피해자 폭행한 적 있나요? 옛 연인을 폭행 후 납치하는가 하면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데이트 폭력 범죄는 지난 2014년 6,675건에서 8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은 스토킹 범죄나 가정 폭력처럼 분명한 정의조차 없고 즉시 분리나 응급조치 의무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회에선 가정폭력 처벌의 적용 범위를 데이트 폭력까지 확대한 법안이 2차례 발의됐지만 2년째 잠들어 있고 데이트 폭력을 별도로 규정해 처벌하는 법안도 10달 넘게 계류 중입니다. 그 행태가 처음에는 미비하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극적으로 기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사전적으로 접근 금지 등의 제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입법적인 보완 조치도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겁니다. 희생자가 나올 때만 반짝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조속히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지난 3월 WBC 대회 기간 대표팀 일부 투수들이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가대표 투수 3명이 스스로 본인이 당사자임을 밝히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한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WBC 대회 기간 술자리를 가진 선수들은 모두 3명입니다. SSG의 김광현, 두산의 정철원, NC의 이용찬입니다.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투수이자 대표팀의 기둥으로도 오랜 기간 활약한 김광현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베테랑으로서 생각이 너무 짧았고 제가 컨트롤할 수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후회를 많이 하고 있고요. 김광현의 고교 후배이자 지난해 신인왕 정철원은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간 것만으로도 정말 큰 잘못이고 광현이 형이 갔다고 한들 제가 가자고 한들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산 137세이브를 기록 중인 베테랑 마무리 투수 이용찬도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제대회 기간 중 음주를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세 선수는 처음 알려진 것처럼 경기 전날이 아닌 도쿄로 이동한 날과
일본전이 끝난 후에 해당 업소에 출입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KBO는 선수들의 주장과 의혹 간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NBA 뉴스 김한준입니다. 저희 NBA는 경마장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고액 연속 배팅에 대해 오늘도 연속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연속 배팅을 하는 일당 상당수는 라운지에 상주하며 팀처럼 움직이는 외국인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마장은 이른바 이 해외 큰손들에게 별도의 밀실까지 제공해가며 이들이 하루에 수천만 원씩 따가는 것을 방조하고 있었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인당 구매 상한선인 10만 원을 훌쩍 넘어 고액 연속 배팅이 이뤄지는 경기 과천의 레츠런파크 5층 C라운지. MBN 취재 결과 연속 배팅 일당 상당수는 라운지 내 회원실을 장기간 빌려 팀처럼 활동하는 외국인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팅 종료 시간 3분을 남기고 회원실 밖으로 나와 일사불란하게 연속 배팅을 하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뒤에서 뭐라 그래도 험악한 말로 하고 또 가끔가다 중국어로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경주당 한 400에서 한 1000만 원? C라운지 반대편 5, 6층엔 또 다른 회원 전용실 P라운지가 있는데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들어갈 정도로 보안이 철저합니다. 잠시만요. 세 개는 지금 현재 49번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MBN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마사회는 이 라운지 6층 내부에서 외국인 큰손들을 위한 밀실, 이른바 VIP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층 VIP룸에 머물면서 배팅 종료 직전 밀실 밖으로 나와 막권을 연속 구매하고 경마가 모두 끝나면 5층으로 내려가 적중한 막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외국인들은 밀실 등에서 팀을 이뤄 하루 총 10억 원 상당의 막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이들이 경마 시합이 있는 150여일간 각각 10억씩 1,500억을 베팅해 10%의 수익률을 올릴 경우 연간 150억 상당의 원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겁니다. 마사회 측은 월 회원제로 운영하는 VIP룸이 3개 있다며 밀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외국인 전용방은 아니라며 해명했습니다. 경마 등 사행산업을 관리-감독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마사회가 밀실을 제공하고 연속 배팅을 방조 혹은 묵인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한국 마사회가 경마장에서 이뤄지는 고액 연속 배팅을 막기 위해 VIP룸을 포함한 회원실을 전격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이 고액 연속 배팅 현장과 외국인들에게 VIP 밀실을 제공해 마사회가 국부 유출을 방관했다는 의혹을 연이어 보도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마사회 측은 밀실뿐 아니라 라운지마다 설치된 칸막이를 없애고 연속 배팅 적발 시 퇴장 조치하는 내용 등을 사내 질서 유지 규정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서 출동한 경찰을 피해 한밤에 도주극을 벌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선을 넘나들면서 3분가량 도망을 갔는데 마지막에 피한 곳은 다름 아닌 경찰서였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SUV 차량 한 대가 좁은 길에서 빠르게 질주합니다. 중앙선을 아무렇지 않게 넘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기도 하는데 행인과 부딪힐 뻔하는 등 위험천만한 운전을 이어갑니다. 차량 운전자는 20대 A씨.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3분 동안 1km 가까이 도주했습니다. 결국 순찰차 2대가 A씨 차량을 들이받아 앞뒤로 막아섰지만 방향을 바꾸고 빠져나와 계속 도망칩니다. 하지만 A씨가 스스로 차를 몰아간 곳은 인천 계양경찰서였습니다. 경찰서 안에서도 한동안 차를 몰았는데 더는 도주할 곳이 없어지자 차를 세우고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된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경찰이 왜 따라오느냐는 취지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0%,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A씨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막았다가 부상당한 경찰은 2명으로 일주일가량 치료를 받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음주운전과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 본명 조성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 서부지법 공판에서 초범이지만 단기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9월 한남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 수사를 받자 동승한 박모 씨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으로 밝힌 혐의를 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변북로에서 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기 판다 푸바오를 보기 위한 테마파크의 입장객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은 지난달 마지막 주 테마파크의 판다월드 하루 평균 방문객 수가 7천여 명으로 어린이날 등 휴일이 있던 첫째 주 하루 평균 방문객 수보다 2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푸바오는 4살이 되는 내년 판다 소유권을 갖고 있는 중국으로 짝을 찾기 위해 떠나야 하는데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푸바오를 보러 많은 팬들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용인 푸씨, 푸공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푸바오. 특히 사육사의 팔짱을 끼고 애교를 부리고 있는 모습의 영상은 누적 조회수 1,655만 뷰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네요. 중절모를 쓰고 채찍을 휘두르며 세상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5번째 이야기이자 최종편인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어리 오는 28일 개봉합니다. 공개된 메인 포스터는 영원한 인디아나 존스 해리슨 포드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담겨 레전드의 컴백을 알렸는데요. 역사를 뒤바꿀 수 있는 운명의 다이얼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모험에 뛰어든다는 내용으로 지난 4편 이후 무려 15년 만의 후속작이라고요. 올해 81살인 해리스 포드는 영화에서 액션 장면을 직접 찍는 등 맹활약을 펼쳤고요. 총괄 제작자로 돌아온 스티븐 스필버그, 또 감독 제임스 맨골드가 메가폰을 잡으며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밤사이 광주의 한 지하철 공사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급수 설비가 고장나 1,900여 세대 전체의 물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신혜진 기자입니다. 차도 위로 물줄기가 솟구칩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광주 서구의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상수도관에서 터져나온 물이 주변 가게들에 흘러들어 침수 피해가 잇따랐고 일시적으로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바로 옆에가 상가다 보니까 이게 엄청 말 그대로 물기둥이 치솟은 거라서 이게 폭포같이 떨어진 거라서 가게 안으로 다 침범을 하고 이제 바닥에 다 이제 물 같은 게 범벅이 되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통행이 통제되면서 사고 일대에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상수도 간의 연결 부분이 수압을 견디지 못해 파손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간이 이제 낑겨서 있을 거 아니에요? 간들이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간들이 하나가 좀 빠진 거예요.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도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아파트 단지 내 급수 설비가 갑자기 고장이 나 1,900여 세대 전체의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나도 이제 전화만 듣고 이제 먹을 물은 잡아서 사가지고 왔고 그래서 이제 씻을 물이 없으니까 이제. 시와 소방당국은 아파트 단지에 급수차와 펌프차를 투입해 생활용수를 지원하고 오늘 오후 5시까지 급수 설비를 복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초등학교 쓰레기통에 숨어있던 곰 이야기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 곰이 참 많긴 한가 봅니다.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번엔 차 안에 갇힌 채 발견됐다고요? 차문 손잡이에 노란 밧줄을 동여매는 남성. 줄을 잡은 채 뒤로 멀리도 물러섭니다. 문을 열려는 것 같긴 한데 안에 누가 타고 있길래 이렇게 조심하는 걸까요? 곧이어 열린 차 안에서 뛰쳐나온 건 놀랍게도 커다란 야생의 곰이었습니다. 미국 네바다주에서 촬영된 이 영상은 곰을 구조한 현지 경찰에 의해 공개됐는데요.
곰은 안전하게 자연으로 돌아갔지만 차 내부는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차 안에 갇혔는지는 아직 미궁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들어간 걸까요? 세계 최고 높이의 에베레스트에는 한 번 조난되면 구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죽음의 지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목숨을 건 구조 현장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구조팀이 꽁꽁 싸맨 조난자를 짊어진 채 하산 중입니다. 곳곳에 바위가 널려 그냥 걷기도 위험해 보이는데요. 자그마치 해발 8,500m, 이른바 죽음의 지대에서 이뤄진 구조 현장입니다. 이곳에서의 구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인데요. 헬기 착륙이 가능한 7,100m 무렵까지 장장 6시간 동안 사투를 벌인 끝에 조난자와 구조팀 모두 무사 귀환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발급된 등반 허가증은 478개, 그 사이 최소 12명이 목숨을 잃었답니다. 8년 만에 최고치라는데요. 5명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요. 보통 곰팡이 하면 집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로 생각되죠. 이제 곰팡이가 집을 만드는 핵심 재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친환경 건축 자재로 균사체로 만드는 블록이 각광받고 있다네요. 특이한 모양의 블록을 전시 중인 이곳은 영국 런던입니다. 종이인가 해서 만져보면 의외로 단단하게 그지없는데요. 바로 균사체로 만들어진 블록입니다. 곰팡이로부터 자라나는 균사체를 배양해 3D 프린터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낸다는데요. 의자와 화분, 벽 등 이 블록으로 뭐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볍고 단열성이 우수하며 불에도 잘 견디고 무엇보다 재생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건축 자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균사체가 만들 미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던 피해자에게 정부가 9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측은 2년 반 동안 갇혀 구타와 강제노역을 당한 것에 비하면 모욕적일 만큼 적은 액수가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은 불량배 소탕을 명목으로 삼청교육대를 만들었습니다. 범죄자 외에도 무고한 시민 등 4만여 명이 이곳에 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쉴 새 없이 계속되는 유격 훈련과 함께 재생의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당시 20대였던 A씨도 2년 반 동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 노역에 투입되고 구타에 시달렸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을 보상도 없이 지낸 A씨는 대법원이 지난 2018년 삼청교육의 법적 근거가 된 계엄포고 13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국가를 상대로 3억 원의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과 같이 계엄포고 13호가 위법하다고 결론 내리고 A씨가 불법 구금돼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위자료 9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국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씨 측은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해 금액이 피해에 대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적다는 점에서 또다시 피해자들을 좀 모욕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A씨 외에도 전국적으로 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지난달에도 무역 수지가 2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27년 만에 가장 긴 적자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도 8개월째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감소폭이 줄고 있어서 연말쯤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란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522억 달러.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2% 줄어들며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황 부진이 계속된 영향입니다. 반도체는 D램, 낸드 등 주요 제품의 가격 급락 영향으로 수출이 36.2% 감소하였습니다. 주력 수출 지역인 중국과 미국을 비롯해 6개 지역 모두에서 감소했습니다.
이 여파로 지난달 무역 수지는 21억 달러 적자로 15개월째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수출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고 무역 적자도 점차 개선되고 있어 11월쯤에는 수출과 무역 수지 모두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상저하고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은 좀 갖고 있죠. 우리 수출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인데요. 11월 그때쯤 회복이 될 수 있는 어떤 시점으로. 아울러 정부는 바이오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은 과학기술밖에 없습니다. 첨단 과학기술밖에 없어요. 우리가 갈 길이 바로 그겁니다. 특히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함께 입주하는 혁신 클러스터에 대해 최고 35%의 투자 세액 공제를 주는 등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 시행 첫날인 어제 전국에서 임차인 795명이 피해 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도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신청을 접수받은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결과를 전달하고 위원회 역시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 빠르면 이달 말쯤 첫 피해자 인정이 나올 전망입니다. 먼저 이번 주 개봉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 흥행의 가뭄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범죄도시 시리즈 3편이 개봉했습니다. 대체불가 괴물 형사를 배우 마동석이, 신종 마약범죄 배후를 이준혁이 연기했습니다. 아파트 미분양 사태와 산업재해 등을 다룬 현실주의 국내 영화 드림팰리스도 개봉했습니다. 배우 김선영과 이윤지의 입체적인 감정 연기가 펼쳐집니다. 이번 주부터 영국 내셔널 갤러리의 세계적인 미술 소장품들이 국내 최초로 소개됩니다. 한영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보티첼리와 라파엘로, 렘브란트, 모네와 르누아르, 그리고 고갱과 고흐 등 거장들의 명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르네상스 회화부터 인상주의 회화까지 명작 52점이 전시됩니다. 25주년을 맞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시카고도 한국을 6년 만에 찾았습니다. 범죄자가 판치는 1920년대 미국 시카고의 모습과 황색 언론 등을 풍자한 이번 작품의 이 재즈풍 곡들에서 오리지널 팀 배우들이 자신의 가창력과 관능적인 연기를 그대로 살려 보여주는데요. 올드 재즈 등 뮤지컬 명곡을 무대 14인조 밴드가 라이브로 연주해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문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년 동안 텅 비어있던 청와대에 역대 주인들의 손때를 묻은 물건들이 돌아왔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반려견을 그린 그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발명한 독서대 등 대통령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항상 가방에 타자기를 넣어 다녔던 이승만 전 대통령.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아 직접 타자기를 두들기며 한미 동맹을 이끌어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새벽마다 청와대를 달리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꽃들에게 말을 걸며 국정을 고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굵직한 역사가 담긴 역대 대통령들의 소품들이 공개됐습니다. 이제 대통령들의 라이프 스타일, 삶이 대통령 리더십의 지도력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를 또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들의 색다른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그림을 배웠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반려견 방울이를 화폭에 담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누워서도 책을 볼 수 있는 독서대를 발명했습니다.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통소, 스포츠 광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축구공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 바퀴 휙 돌고 가는 것보다는 이거 대통령님들의 뭐 역사라든지 그동안의 뭐 이렇게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서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개방 1년 동안 텅 비어있던 청와대 곳곳이 대통령들의 소품과 가구, 식기들로 채워지며 변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어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던 비는 밤사이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경남 해안과 제주는 오늘 아침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다 그치겠고요. 또 오전부터 오후 사이 중부 내륙과 경북 동부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전국적으로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 의령 31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면서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고요. 서울은 27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은 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고요. 오후에는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햇볕 차단과 함께 호흡기 건강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8.1도, 대구전은 19.7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강릉과 대전 28도, 창원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당분간 낮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